감사합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게 열렬히 환호를 해주셨네요. 강의를 서울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저를 맞아주시는 그룹은 많지는 않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강아지였으면 혓바닥 여기까지 내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제 건강 카페가 있고 또 뭐 이런 데서 저를 오래 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쭉 들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무겁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볍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심각한 거를 싫어하고 농담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은 가볍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속으로 뭔가 깊이 생각할 때는 정말 납덩이보다 깊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 끝에 환자혁명이라는 책도 쓰게 됐고, 또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저의 깊은 생각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 보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의료나 아니면 건강, 또 뭐 행복에 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겉으로 보이는 허상 이런 게 아니라 실상, 우리가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표면만 보다 보니까는 본질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은 가볍게 말하지만 생각은 무겁게 하는 남자,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환호 한 번 더 해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하는 이유가 있죠. 책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3,000권씩 15세를 벌써 찍게 됐어요. 1년이 이제 1년이 막 11월 달이 1년이 되는 달인데, 1년 만에 건강서적을 15세 정도를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책을 잘 썼구나, 아니면 내가 글을 좀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 책을 썼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랑해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수준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혁명 제 책은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또 많은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런대요. 내 말이 이 말이야, 나랑 생각이 똑같네, 야 이거 완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속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방금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셨죠, 속으로. 그게 저희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또 금요일 날 2시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환자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이 닥터조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생기는 날까지. 그런 날이 오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훨씬 병원에 덜 의지하지 않을까, 몸이 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건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바로 심장.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소중한 장기, 심장은 맞죠. 보통 심장 얘기하시고 아니면은 뇌 얘기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자분들이 밑에를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허리띠 아래로는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장기는요, 췌장입니다. 췌장은요, 위가 여기 있으면 우리 위 바로 뒤에 약간 왼쪽에 췌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췌장 안에는 베타 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타 세포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다 모아봤자 2g밖에 안 나와요. 땅콩 2개 정도.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없으면은 이 베타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 없이는 금방 일주일 안에 죽어요. 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베타 세포가 뭘 하길래?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당분을 먹게 되면요, 설탕이 됐건 밀가루가 됐건 이 당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베타 세포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려가지고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들어온 당분들, 혈관에 있는 당분들을 다 청소하라고 그거를 픽업하러 갈 아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죠. 그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가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당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한테는 포도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기운이 나죠. 그 에너지를 쓰는 소중한 자원이긴 하지만 이게 먹는 대로 다 뇌나 근육이나 장기에서 에너지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게 쓰이지 않고 혈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책이나 강의에서 인슐린을 갖다가 소방관에 묘사하기도 했고요, 택배 기사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물건을 갖다 주는 택배 기사. 오늘은 청소차, 쓰레기 트럭으로 묘사를 하겠습니다. 인슐린이 이 세포들 입장에서 보면 택배 기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에너지, 포도당을, 맛있는 포도당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혈관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 트럭인 거죠. 빨리빨리 혈관에 있는 당을 다 청소해 주는, 혈관에 남아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당을. 근데 이 세포들이 포도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인슐린이 포도당을 가져다가 뇌세포에다가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뇌세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인슐린이, 여기요, 포도당 조그맣까, 우리가 막 먹은 거죠. 조그맣까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포도당이 있습니다. 근데 뇌세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 조그맣까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러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열심히 또 내려가 가지고 간으로 가서 간에다가 넣어주려고 딱 그러면은 간에서도 그냥 문도 대꾸도 안 하고 문을 꽝 닫아버려 가지고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열심히 또 가가지고 근육에다 가서 근육에다가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근육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운동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포도당 필요 없어, 가져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독이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자, 아무도 지금 안 쓰겠다. 그러면은 일단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저장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지방. 네, 지방은 관대해요. 다 받아줘요.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줬지만 지방은 들어와, 내가 일단 받아줄게 해놓고 저장을, 자기도 안 써요. 그냥 저장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장기 주변에 우리 이렇게 내장 지방, 뱃살, 허벅지 살, 팔뚝살. 지방은 원래 우리 몸에서 밖으로 독소들을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출하지 못한 독소들은 지방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살이 쪘다, 그러니까 단순히 칼로리, 포도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에 독소가 많아서 살이 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톡스 프로그램, 나 디톡스만 했더니 살이 빠졌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디톡스를 하면 누구나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디톡스만 하고 살이 빠졌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허위 광고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 포도당도 독소랑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은 독소로 간주하고 지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요즘은 저탄고지가 유행이라 가지고 고기를 이제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을 먹게 되잖아요. 원래 지방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단백질 때문에 저탄고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탄고지 아시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단백질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지방 때문에 먹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육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많이 줬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넣죠. 또 빨리 살찌라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의, 돼지의 지방에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 사육 아니면 무항생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먹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은 세포에게는
에너지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독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서운 거고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 검사를 수시로 체크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너무 많은 이 수의 현대인들이 이 베타세포의 사이렌을 너무 자주 울리는 거예요. 틈틈이 먹고 쉴 틈을 안 주고 계속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먹거리나 우리 먹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단 거 먹고 뭐 주워 먹고 풍부하니까 싸니까 계속 틈틈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케이크나 콜라 같이 이렇게 뻔한 거 말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요거트나 아이들한테 뭐 시리얼을 준다고 해도 거기 엄청난 양의 당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뭐 식빵, 뭐 국수, 떡, 술 드시는 분들 이런데 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게 우리 몸에는 너무 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만 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또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그 베타세포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막 인슐린을 출동시키고 인슐린을 더 만들고 인슐린을 생산을 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되지 뭐 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overuse라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됐든 뭐 컴퓨터가 됐든 뭐든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망가져요. 오래 안 가요. 재수명을 다 못하고 빨리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파트가 고장이 나는 거죠. 이게 베타세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베타세포가 번아웃되고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뇨 전 단계예요. 아니면 그냥 당뇨병인 거죠. 2형 당뇨.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40, 50 넘어서 당뇨가 생겼다. 베타세포 망가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음식을 선택하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타세포는 점점 약해지고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혈당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베타세포가 완전 제 기능을 이제 상실했는데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음식을 우리가 안 바꾸면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인슐린 주사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슐린 주사 맞으면 첫 번째 부작용이 살찌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당뇨병이니까 살 빼시라 그래요.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이 베타 세포가 망가졌어도 우리가 그걸 회복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우리가 조금만 바꾸고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행이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더 다행인 건 그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잖아요. 어떤 실력 있는 의사나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당이 오르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기운 없고요. 다 귀찮아요. 핸드폰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고요. 팀장님이 연락 와도 대답하기 싫고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오기 싫어요. 지금 잠이나 자고 싶고 막 그래요. 이런 몸의 증상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당뇨병이 심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은 그분들은 느껴요. 그때 가서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일형 당뇨라 그래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없으면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옛날에 소아당뇨라 그랬는데 인슐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당뇨병 일형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잘 알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겪으니까.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올라갔다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당이 내려가니까 이 상태를 몸의 상태 컨디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피곤했다 괜찮았다가 또 살겠다가 죽겠다가 이런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못 느끼냐면 저희 딸이 햄버거를 되게 싫어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싫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딸이 위가 약하구나, 소화를 잘 못 시키는구나, 건강에 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운동 축구하고 막 이런 애거든요. 건강해요 굉장히.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잘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아는 거예요. 원래 햄버거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배부른 거랑 이게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것조차도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다 잘 먹었다 배부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상태를 불편하다고 감지하지 않고
자주 있는 경험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많이 먹어서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근데 깨끗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컨디션과 그렇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배 아파 죽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이거 소화가 안 된다라고 딱 아는 거죠. 인슐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저항이 생겨서 여러분들 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 잘 못 돼요. 그냥 이렇게 피곤하지? 커피 낮에 아니면 단계 땡겨.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먹고 났는데 몇 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왜 기운이 없는지 다시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뭐든지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건 다 중독을 일으켜요. 마약, 도박, 애들 뭐 비디오 게임, 아니면 술, 담배, 그 설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약이 됐든 설탕이 됐든 중독성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마약은 왠지 더 나쁠 것 같고 더 중독성이 있을 것 같고 요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보면 주변에 보세요. 중독된 사람 되게 많아요. 빵순이야, 나 떡순이야, 나 빵 못 끊어, 나 커피 못 끊어. 이런 분들 사실은 자기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설탕 처음에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기운이 난다고요. 하지만 2~3시간만 지나면 기운이 훨씬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음식들이 근데 만들어지고 요즘은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많이 먹어왔고 20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우리가 먹는 설탕 양을 먹는 정도가. 사탕수수 이런 거는 이제 뭐 비싸서 쓰지도 못하고요. 콘시럽이나 뭐 이런 걸 쓰는데 일반 설탕보다 50배 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높이고 그렇거든요.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발표 안 해주잖아요.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주식은 체크해도 요번에 올해 새로 나온 식품 첨가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단 거는요. 아까 지친다 그랬죠. 몇 시간 지나면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더 단 거를 먹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일형 당뇨, 몸이 아픈 사람들처럼. 예. 근데 그거를 몸이 아파서 그걸 알게 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전에부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내 몸이랑 친해져 가지고 내 몸을 잘 이렇게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 설탕을 먹었을 때와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의 차이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근데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때 그 베타 세포가 드디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망가지는 거예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뇨나 고혈압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쭉 건강하게 먹어왔고 몸을 잘 유지했고 운동도 했고 그러던 분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와도 튕겨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간당간당 버티고 내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당뇨 전 단계일까 말까 뱃살이 찌나 마나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사실은 썩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은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이 나왔다. 당이 엄청 높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혈당이 높은 게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죠? 우리 몸에 혈당이 높으면 혈관 벽에 그 당이라는 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때문에 반응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또 당뇨 환자분들은 그 당이 덩어리가 커서 모세혈관에 다 껴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장이나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를 거르는 거잖아요. 피를 거르는데 거기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수기처럼 거기를 당이 지나가다가 덕지덕지 끼면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신장 투석해야 되는 거고 또 당이 무거워서 중력 때문에 발로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면 당뇨 환자분들 왜 다리 절단하고 다리에 괴사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근데 이제 먹는 설탕은요, 이 당분의 양은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뭐 과자, 애들 종합 선물 세트도 줘도 되죠. 아니면은 군인들 불쌍하니까 초코파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초코파이랑 다르다고요. 너무 많은 걸 먹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이 이렇게 과자 선물 세트, 선물, 보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극물인 거예요. 그 정도로 당이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담배가 나빠요? 설탕이 나빠요? 설탕이 나. 생각도 안 하고 설탕이 나쁘나. 제가 질문을 하면 뭐 뻔하지. 그러고서는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네. 저도 설탕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똑같은 질문인데 원래는 사실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둘 다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둘 다 우리를 죽이는 건 다 똑같아서 둘 다 나쁜데 설탕이 더 나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담배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나쁜 줄 알잖아요. 근데 설탕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은 도너츠에 커피 정도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먹고, 그룹 모임을 해도 우리 건강 모임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도 다과가 막 있잖아요. 과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이름이 커피 브레이크는 있어도 담배 브레이크는 없잖아요. 남자분들 성경 공부 모임이라 그래서 뭐 담배 브레이크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담배는 누가 봐도 나쁜 줄 안다니까요. 누가 봐도 적이면 경계라도 하죠. 근데 원래 숨어있는 간첩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설탕은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준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러니까 잘 알아서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요. 1조 5천억 규모예요. 식품업계가.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00조 원 연간.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도 건강식품처럼 둔갑을 시켜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다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뭐 야쿠르트, 야쿠르트에 유산균 없는 거 아시죠? 설탕물이에요. 그렇죠? 요거트 같은 거, 블루베리 뭐 딸기 맛 나는 것들 있잖아요. 콜라보다 설탕이 더 많아요. 라이트가 아니면 더 많은데 라이트는 또 더 안 좋죠. 예, 그래서 아니면 애들 콜라는 엄마들이 먹이면 안 되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사과 주스 먹이는데 설탕량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탄산만 없지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 당분 섭취가 너무 많으면요 뇌 손상을 입습니다. 뇌 문제 생겨요.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ADD다, ADHD다, 집중력 장애,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 늘어났잖아요. 누가 봐도 옛날보다 늘어났잖아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단 거를 많이 먹는 것도 용의선상에서 우리가 빼버릴 필요는 없고 의심을 하고 줄여볼 필요는 있죠. 예. 10대 아이들도 탄산음료에 대신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이온 음료 이런 것들 그것도 건강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맥주에다가 치킨 아니면 뭐 파스타, 뭐 피자 이런 거 드시고 막걸리에는 부침개 어제 비 오니까 생각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보다 더 문제죠. 왜냐하면 똑같이 먹어도 애들보다 우리는 몸이 더 안 좋거든요. 베타 세포가 이미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었고 오래 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비만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질병이 다 줄어들질 않고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현대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줄어들어야죠. 소아마비도 다 몰아냈고 우리가 수두도 이제 없고 홍역도 없고 예방접종 맞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의학이 발전하면 어쨌든 좀 나아져야 되는데 문둥병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요. 왜 그런 거죠?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이 WHO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3명 중에 1명이 당뇨일 것이다. 3명 중에 1명이면요 나나 우리 가족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아니 그 수준까지 당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당뇨병은요 끝에 되게 안 좋아요. 고생을 엄청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암 걸리면 무서운 건 아세요. 병원에서 당뇨 걸렸다 그러면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그게 암보다는 좀 길어서 그런가요? 기간이?
암처럼 뭐 이게 의사가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피를 탁 토하고 죽지 않으니까 당뇨병 무서운 줄 모르는데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고요. 신장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재수가 없어서 뇌졸중이 생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20년, 30년 동안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형벌이에요. 되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탕에 대한 그 탄수화물에 대한 과다하게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아무도 일깨워주지 않고 당뇨병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냥 지금처럼 먹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먹으면 딱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베타소포가 힘들어서 다 문제 생기는 거고 우리 애들은 우리 때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단 거를 먹기 시작하면 걔들은 더 빨리 그 통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그러고 살지 뭐 하는 아니한 생각이 이 지경을 만든 거고요. 우리가 먹을 걸 조금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한 환자혁명 책을 읽어서 조금 신경을 써봐야지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옆에서 되게 유난 떤다 그러니까 못하겠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먹거리에는 관심 없고 의사들도 잘 모르고 미국에서 소아당뇨 아이들한테 뭐 먹으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아무거나 먹으라 그래요. 아무거나. 왜? 설탕 양 제한 없이 먹으라 그래요. 인슐린 맞으면 되니까. 인슐린 주사 양을 늘리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딱히 뭐 먹기라도 잘 먹으세요. 불쌍하다, 딱하다 그러는 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솔루션은 너무 간단해요. 당분 섭취를 줄이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네, 저도 인정해요. 자, 그래서 그럼 뭐 먹어요? 막 이제 화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솔루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리 겁나서 질려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먹다가 죽을래 이러는데 폐암 환자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처음엔 담배 다 끊죠. 폐암이면. 그러다가 나중에까지 담배를 폐암을 이라 그래서 담배 끊는 환자분 비율이 40%도 안 되고 60%는 다시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피고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당뇨병의 끝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네. 그리고 당뇨병증이 돈도 많이 듭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강직성 척추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당뇨예요. 나중에 쓴 돈 다 합쳐보면. 네, 그래요. 네,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20%만 남겨두시면 돼요. 20%. 가공식품이 됐든 외식이 됐든 아니면 단 거 내가 정말 좋아하나 빵순이라서 빵이 됐든 정제된 밀가루가 됐든 20%를 그때만 먹고 나머지 80%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 전체식, 고지방식 아니면 탄수화물이 낮은 음식, 샐러드, 유기농 이런 걸로 먹는 거죠. 발효식품. 그리고 20%는 이렇게 꼽을 쳐놨다가 좋은 날 꺼내서 가끔 먹어도 되는 거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듯이 특별히 어느 날. 자, 근데 우리가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한 거는 한 20%만 먹죠. 나 자신한테 미안하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몸한테 미안한 건 알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먹고 산단 말이에요. 순 가공식품 주어지는 대로 설탕 잔뜩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쫓겨는 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이 달려 있고요. 멀리 보면은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설탕을 줄이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 미래 사회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빵 못 끊어요. 저 라면 못 끊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화도 못 내요. 그렇게 웃는 얼굴에. 예. 확 바꾸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바꾸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변화도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면 갑상선에 뭐 자궁 내막증이 있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근육통, 관절염, 뭐 피부에 건선 있고 막 이런 분들, 알러지가 성인이 돼서 생겼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이 병에는 뭘 먹어야 되지, 어느 병원 가야 되지 하시기 전에 저는 기능의학을 하니까 기능의학 병원도 국내에 많으니까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비싸서 가기 싫으시다. 그러면은 일단 설탕 당분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을 수 있어요. 많은 증상들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네. 환자혁명 책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마음도 잡고 동기부여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리가 짐에 가가지고 체육관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막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거울 보면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하면 바뀌죠. 근데 바뀌어요. 꾸준히. 치과를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검진하러 가죠. 스케일링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이빨 닦아야죠. 그거 안 하고 스케일링하러 1년에 한 번 가는, 이빨 다 썩고 다 빠지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빨을 이렇게 매일매일 닦아주는 게 미용에도 이빨 미용에도 좋고 충치 예방에도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혁명 책을 보고 나면요, 건강에 대한 자신이 막 생긴대요. 건강할 것 같대요 이제. 근데 지식적으로만 너무 즐거운 거야. 제 유튜브 채널 듣고 너무 내용 좋았어. 이랬구나.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꾸준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1년에 몇 톤의 음식을 연간 몇 톤씩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음식이 다 들어가는데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연료를 넣어주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뱃살, 이 정도는요 다 인슐린과 오늘 얘기한 췌장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당분을 줄이는 것과 거기다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안 먹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루에 일반인들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당뇨가 있다든가 살을 빼야 된다든가 하면은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그런 식단, 그런 거 2가지 정도만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도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뱃살 정도는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사십시다. 네. 제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요. 인간이 악한가 선한가? 타고나기를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는가 선하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소망이 있어 보일 때가 있죠. 가끔 가다가 지하철에 떨어진 아이를 뛰어내려서 아이를 살려주고 희생하는 청년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타이타닉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구명조끼나 구명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와 여성에게 양보하고 이런 신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악한 모습도 보죠. 요즘 PC방 살인 사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개인적인 악함 말고도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 진짜 악하네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멀리가 로마 시대에 가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을 싸움시켜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 노예 잡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시키는 거죠. 검투사들 그걸 보면서 즐겨요. 아니면은 그냥 맹수 사자밥이 되게끔 하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러나 인간이, 하지만 요즘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스포츠예요. 아무도 로마 시민들이 그냥 즐겼단 말이에요. 죄의식을 거기서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악하다고 느끼는 거지. 흑인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흑인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 동물로 취급하고 일시키고 때리고 사고 팔고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이는 갖다가 강아지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랑 엄마랑 이제 막 울면서 헤어진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생사 확인도 못. 그것뿐인가요? 나중에는 인디언들 다 잡아 죽였죠. 몇십만 명씩. 미국의 백인들이. 잔인하잖아요. 히틀러 유태인 학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유태인 미운 건 알겠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1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빛에 허덕였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 게토에 모여서 잘 살았어요. 게토는 지금은 도시 빈민가 슬럼가를 얘기하는 단어지만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이 어느 한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을 게토라 그래요. 유태인 게토는 이제 부촌인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구두랑 허리띠랑 다 끓여다가 마을에서 같이 끓여가지고 그 국물 먹고 있을 때 유태인들은 금촛대가 놓인 식탁에서 자기들끼리 만찬을 즐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돈 장사해서.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유태인 은행가들이죠. 그래서 유태인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유태인 돼지. 근데 말이 은행이지 은행이 고리대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그걸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독일 국민은 이제 하나로 다 결집하는데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하나의 독일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은 거죠. 한쪽을 막 미워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애국주의가 더 생겼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학살을 했어요. 근데 나치 당원들이 그걸 당연히 여기고 죄의식 없이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인들인데 대중들이 다 동의했어요.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이래? 인간이 그래서 선해요, 악해요? 선한 모습도 보이고 악한 모습도 보이고.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건가? 그 유태인 수용소의 잔인한 간수가 집에 가면 너무 좋은 아빠 남편이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이 친일파 앞잡이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다가 막 지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문하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 막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얄밉죠. 지금 와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 당시에는 뭐가 악한지 선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궁금한 거는 자,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본질적으로 모르죠. 뭐 아니면 저번에 누가 그래 둘 다요. 맞는 것 같고. 제가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그걸 논할 수 있을 만한 수준도 되지 않지만 성악설도 되게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인간이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 그게 성악설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동양 철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건 내가 포기했어요. 이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한데 이 성과 악과 도덕이라는 게 시대랑 환경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줌에 이제 양심이 사람이 좀 있으면 거기에 도덕이 더해지고 법이 생기고 막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고 이러는 건데 그 죄와 악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때마다 바뀌고 로마 시대에서는 괜찮고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식인 풍습이 죄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죄악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 어떻게 콜로시움에서 다 같이 그걸 스포츠랍시고 보고 있지? 어떻게 유태인을 다 이렇게 갖다 죽일 수 있지? 이 행동 원인은 인간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모이기를 좋아한다. 확실히 인간이란 종의 특성이에요. 동물들이랑 구분되는 우리만의 특징인데 모이기 좋아한다는 뜻은요. 그만큼 편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 소속감이라는 걸 즐겨요. 혼자 건강하면 되지 왜 모여서 건강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프로야구가 왜 장사가 이렇게 잘 되겠어요? 대학교도 연고전, 고연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팀 나눠가지고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나눠가지고 정치적 배경 때문에 더 심화되긴 했지만 그런 게 없었어. 안 그랬어도 편이 갈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자꾸 부각시키고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나쁜 거지. 거기에 또 이렇게 매몰되는 사람들이 바본 거고. 정치도 보면은 보수랑 진보 자기 당을 나눠서 하는 거고. 종교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도 내 종교 네 종교. 경상도 전라도 뭐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면 뭐예요? 월드컵 할 때 보세요. 축구로 대동단결해가지고 다 한일전 축구라도 열려봐요. 또 하나로 또 뭉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제 또 이번엔 같은 편. 우리가 민족주의라 그러죠. 국뽕.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래요. 민족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주의가 그렇게 대단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일단 미국 사람들 못 따라. 미국 사람들은 잡탕이잖아요. 흑인에, 멕시칸에, 뭐 백인에, 동양 사람들까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라는 게 더 강해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인 자긍심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인의 자부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누구나 그 정도는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나. 일본 사람들 자기들 프라이드 우월감이 되게 크고요. 중국 사람들도 대단해요. 거의 모두 다가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아일랜드 아세요? 아이리시 공화국, 체첸 공화국 이런 나라. 우리가 보기엔 쟤네 뭐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사니까 근데 거기는 경제적으로도 되게 약하고 우리는 무시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예요. 독립을 다 이뤄내고 막 이렇게 항상 독립운동들을 하는 거야. 자존심이 엄청나. 한국 사람들 자존심도 더 심해요. 집안의 명예를 엄청 중요시 여기고요. 종교적인 믿음도 강하고 그래서 누가 내 가족 건드리거나 내 종교 한국 사람만 엄마 욕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 건드리고 내 종교를 욕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테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남미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런 데 가면은 멕시코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들 교육, 경제, 정치, 뭐 스포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맨날 뭉쳐요. 프라이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길거리에서라도 뭉쳐서 남미 갱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은 뭉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하고 악하고는 둘째 문제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인간이 편가르고 나누는 습성 때문에 때로는 그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그 악한 일도 저지르는구나. 쉽게.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사자밥 되게 했던 거나 중세에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시키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흑인 노예 이게 다 편가르고 사람들이 쉽게 한쪽 편에 서는 데서 동의하고 비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로 잡아온 흑인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살색이 백인들이랑 섞여서 갈색도 아니고 새카맸을 거라고요. 완전 새카맣고 입술만 빨갛고 이빨은 하얀. 그래가지고 사람 백인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반 짐승처럼 보였겠죠. 고릴라랑 사람의 중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그러지 말래도 자기도 모르게 시각적인 효과나 뭐나 들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습성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저는 이거를 또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요. 제가 건강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GMO, 유전자 조작 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MSG, 조미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방접종, 이 백신 같은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진실, 자기가 알고 있던 거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듣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면은 이 음모론자야 꺼져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 믿었던 거랑 틀린 이야기가 달갑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나 집중력 장애, 과잉 행동 장애 있어가지고 애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경고 먹고 오는 애들, 부산 떠는 애들, 학업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MSG가 원인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봐. 이렇게만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리야? MSG가 소금보다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본인이 직접 논문 찾아보고 노력해서 알아본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한국 TV에서 하는 방송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그 방송을 봤으면 자기가 그 정도는 안다고 여기죠. MSG가 소금보다 안전하다는데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댓글로 열심히 내가 논쟁하다 보면은 초등학생이랑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MSG는 그라스라 그래요. GRAS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로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 미국 식약처가 그랬대요. 누가 뭐래? 저도 그거 인정해요. 대체로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러나 너는 아니잖아. 그거죠. 살도 못 빼고 당뇨 있고 과잉 행동 장애, 애는 학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MSG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지 당분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 그건 알아. 그것만 알아. 그러니까 FDA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라고 그랬다는 것만 알지. 그 똑같은 FDA가 MSG Symptom Complex라 그래가지고 예민한 사람이 있으니까 MSG에서 예민한 사람은 MSG 섭취를 피해라. 기운 없고 졸리고 목마르고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다. 그 심통 컴플렉스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FDA가 말을 했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 TV 방송에서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 딱 아는 데까지만. 그런데 댓글 달기는 주저하지 않아요. MSG가 소금보다 안전하는데 뭔 개소리야. 딱 그 10초도 안 걸리잖아.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손가락이 엄청 빠르게 편가르는 거죠. 한쪽 편에 서는 거죠. 예방접종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아토피 늘어났어요. 아토피 한의원이 왜 많아요?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하니까 안 되는데 아이들 옛날에 비해서 아토피 많고 알러지 많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에 뭐 천식이나 소아당뇨, 잦은 중이염 걸려서 폐렴 걸려서 고생하는 애들, 중이염 때문에 1년에 병원에 3번 가서 항생제를 3번을 먹었대요. 그런 것들 다 원인 중에 하나가 백신이 예방접종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자라날 때랑 지금 아이들이랑 비교하면 6배를 많이 맞아요. 백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12 도스를 맞으면은 지금 애들은 70까지 도스를 맞아요. 바늘로 70번 찌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에 9개씩 섞어서 놓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의 원인 시스템이 원래 우리 면역력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자극시켜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막 이게 뭐지 하고 면역력이 흥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특정 뭐 수두면 수두, 홍역이면 홍역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이들 그렇게 자꾸 찔러대니까 면역력이 흥분해가지고 열받아서 알러지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음식이 들어왔는데도 막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력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하고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내 몸 안에 있는 것들까지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이라 그래요. 아까 대표적인 게 아토피, 알러지, 천식, 소아당뇨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애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당연히 있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아이들이 70까지 도스를 맞고 있는데 이 많은 백신을 한꺼번에 아이들이 2년 안에 그걸 다 맞고 나서 완벽하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백신의 안전성을 연구한 연구는 백신 하나씩 연구해요. 홍역 하나, 수두 하나, 이렇게 뭐 소아마비 하나씩. 근데 그걸 다 섞어서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다 섞어서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이염이나 폐렴이나 소아당뇨나 천식이나 아이들 아토피 알러지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 백신이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봐. 아니면은 체중이 조금 늘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어린 체중이 얼마 안 되는데 약이 들어가는 게 비율이 아이가 몸이 커서 체중이 좀 늘어나면은 훨씬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연 접종이라 그래. 지연 접종 스케줄이 있으니까 지연 접종을 고려해봐. 요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백신이 없으면 인류는 다 죽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뚱땅지 같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야 백신 고마운 줄 알지 어디 버릇없이 떠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 태도가 처음 들었는데 백신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스스로 찾아보면 되는데 직접 찾아보는 거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비해서 그냥 한쪽 편에 서는 거는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그냥 보건 당국 그리고 현대의학에 있는 권위 그쪽에 이제 믿으니까 그쪽에 쓰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직접 알아보고 논리와 이성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모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한쪽에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 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를 뒤늦게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맨날.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채로 한쪽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서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게 적을수록 더 화내고요. 아는 게 적을수록 더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자아가 좀 약한 경우에는, 엄마가 자아가 약하면은 이런 심리도 있어요. 우리 애가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이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백신 접종시킨 내 탓이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모유수유 안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찔렸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부족한 엄마란 말이야? 이런 말한 사람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가 함흥차사 시켰어요. 태조 이성계가 화나가지고 함흥에 가 있었죠. 맞나요? 함흥에 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오세요 그러고 차사를 보내면은 멀리서 활로 다 쏴 죽였다면서요. 차사가 무슨 죄예요? 연락만 전달하는데 그게 뭐 죄가 있다고? 근데 그걸 활로 쏴서 죽여. 엉뚱한 데 분풀이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Don't shoot the messenger라고.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부 같은 사람인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이렇게 쏴서 죽였나 봐요. 듣기 싫어서. 누가 와서 백신이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대.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짜증 나니까는 이제 그쪽 편에 안 서고 다른 쪽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다 똑같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속담이 있겠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너무 슬픈 와중에 가족들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온 가족이 자식된 도리로서 큰 돈을 들여서 항암 치료를 시켜드렸어요.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슬픔과 아쉬움에서 이제 막 애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닥터조가 이렇게 온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환자혁명 책을 들고 왔겠죠. 항암 치료가 생존율이 되게 낮대. 환자가 고생만 한데 암이 재발한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불편한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자식아. 우린 최선을 다한 거야. 꺼져. 이 사이비과학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MO 음식 아시죠? GMO 유전자 조작 작물이 GMO 음식이 들어간 음식에다가 우리가 GMO를 표기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해도 GMO가 안전하다. 인류가 식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GMO가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GMO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과학자들끼리 논쟁하시고요. 내가 먹는 이 음식에 우리 애들도 먹을 건데 GMO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표기만 해달라는데 그걸 못하게 반대 캠페인을 벌여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쪽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몰라도 돼. 소고기 원산지는 알고 싶으면서 내가 입는 옷에 이게 폴리에스테르인지 목환지 오리털인지 거위털인지 알고 싶으면서 GMO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게 과학적인 거라니까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그쪽 편 서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부, 교수, 의사, 대학생, 백수, 중학생 모두 다 별의별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다 뭐예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인간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나키, GMO 문제를 얘기하면은 과학을 모르는 바보. MSG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뭐 건강 염려증, 노이로제 대충 먹고 살아. 얼마 100살까지 살려 그래? 이런 표딱지를 왜 붙고 왜 한쪽 코너에다가 몰아 세우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남한테 피워주는 것도 아니고. 휘발유에 납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휘발유에 건강 문제, 그 납성분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니까 납성분을 없애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 휘발유 반대론자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백신, 안전한 백신을 얘기하면 백신 반대론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휘발유에서 납성분을 우리가 지금 제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정유회사에서는 반대했죠.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 그 납이 안전하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논문 연구 다 냈단 말이에요. 담배 회사도 다 똑같이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안전한 백신을 소비자로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의사 표현조차 이제 못하게
집 밟는 거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 편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환자혁명 책이 막 나오고요. 일부 의사들이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한국에 놀러 왔다가 여행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실려서 들어가는데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 들리고 다 보는 거예요, 영화처럼.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저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르치면서 조한경이네, 환자혁명 쓴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 이제 죽었구나. 응급실 의사들이 일부러 나를 안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제 머릿속에서 그 편가르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혁명이 의학에 반대하는 책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목이 의사혁명이 됐었어야 되고요. 의사들이 읽었어야 될 책이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책 전혀 아니고요. 질책한다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리고 성적을 가지고 다그친다 그래서 그 엄마가 계모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책 아니고요. 근데 그 책 환자혁명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현대의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고 개인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여긴 거예요. 특히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가르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학의 가치를 너무 높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이 인간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먼저죠. 그러다 그 의학이 먼저, 학문이 먼저다 보니까는 환자하고도 싸우는 건 당연하고 한의사하고도 싸우고 약사하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다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한국의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은 원래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고 저를 반기셨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만 명의 의사들이 다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년 사이에 의사 선생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냥 애기 엄마인데 산부인과인데 애기 엄마인 산부인과 선생님, 아니면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할 때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외과 펠로우를 하고 있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강의장까지 오셨어요. 새벽 6시 반에. 근데 유방암 펠로우 하고 있으면 시간 없을 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기능의학을 어떻게 접하느냐. 한국에도 기능의학 많습니다. 공부 스터디 그룹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렇게 지지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은 이유는요, 미국이랑 비슷해요. 이 기능의학적인 사고, 이게 전인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의사들도 약만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약만 가지고 해결을 못하기보다는 식생활 습관, 아니면 식생활 문제,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거를 당연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얘기는 해요. 운동하세요, 뭐 음식 탄수화물 줄이세요, 이 정도만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사가 그걸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그걸 주 치료로 삼는 수준까지, 그게 맞다고 여기는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의대에서 배운 것만 옳아, 제약회사에서 돈 대서 연구한 거 뻔히 다 알면서도 그 의학 논문만 옳다, 그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게 편가르는 거란 말이죠.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의사 입장에서 너무 순진한 태도죠. 그렇게 순진하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악한 것을 지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판단력이 무뎌져요. 그리고 너 우리 편이 아니야,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학은 계속해서 바뀌고요. 더 큰 범주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코 이렇게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과학 별거 아니에요. 과학은 그냥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얼마든지 근데 지금의 과학이
나중에 보면 다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계속 그래 왔고 새로운 학설들이 옛날 학설들을 대체했잖아요. 근데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지금 과학이 정한 것들을 우리가 떠받들고 가치를 둬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냥 도구밖에 안 되는 과학을 갖다가 대단한 것 마냥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뭐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서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칭찬받고 노벨상 받았나요? 평생 가택연금, 집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엔 종교 재판이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게 과학이었어요. 첨단 과학이었어요. 오늘날의 과학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맹종을 하고 있다 보면 그 과학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속도도 늦지만 먼 훗날 우리가 지금 되돌아봤을 때 종교처럼 보일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 이런 무조건 약이나 수술로만 고쳐야 되고, 피검사 결과가 오늘 지금 이 시점의 기준 정상 수치로, 혈압은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요, 기준이. 근데 지금 오늘의 정상으로 수치가 정상으로만 나와야 되고, 의사들의 태도가 그러하면 과학 정신은 없고 과학주의에만 빠져 있는 건데, 뭐든지 주의는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종교 비슷해서. 이데올로기가 인류한테 무슨 도움을 줬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사람들만 죽어나갔잖아요. 그게 나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 안 좋다, 악하다 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악이라고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갖다 악의 축이라 그러고,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라 그러고, 서로 체제만 비난하는데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과학은 끝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본질이에요. 과학의 본질이에요. 그냥 끝없이 궁금해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태도. 과학은 어떤 가치가 아니라 태도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누구 편도 사실 들어주질 못해요. 과학을 들먹거리면서 아나키용 못한다니까요. 과학이 그리고 신을 왜 부정을 해요? 우주의 탄생, 생명의 시작, 뭐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과학이 밝혀낸 게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학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탐구해야 되는 대상인 거지, 정작 과학은 신한테 별로 불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편을 가른 거예요. 종교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이렇게. 천지창조 아니면 빅뱅, 별 차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는 그냥 빛아 있으라 그랬고요, 하나는 그냥 빛이 뻥 하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일부가 과학을 납치해 가서 종교를 비난하는데 과학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반대는 종교를 납치해 가서 자기를 배불리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중세. 그래서 과학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고, 일부 종교인들은 신을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쓰고, 그래서 세상은 어지럽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선악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교리를 만들고 네 편 내 편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이 편가르기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예전부터 쭉 들어와셨다면은 그런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정신 건강 관련해서 그 컨텐츠를 많이 올려요. 그리고 행복 관련해서 많이 올려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행복이나 정신 건강 뭐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법륜스님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겨두시고 건강 컨텐츠만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행복과 건강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원론적인 서양 사고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과학을 지배하게 됐거든요. 환원주의가 다 분리해서 보는 게 과학의 토대가 됐어요. 분석하고 해부하고 분리하고, 그걸 결과 의학도 이제 되게 세부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던 당시엔 되게 좋았죠.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과학에 되게 빠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은 정신 분리하고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거든요. 정신 건강 안 보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은 이제
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니까 이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문 밖으로 다 밀려난 거예요. 편가르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과학의 세계, 여기는 종교의 세계, 비과학의 영역, 종교의 세계가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걸 놔뒀어요. 그렇게 하라고. 내 몸의 건강조차도 의학이 담당하는 거라고 이제 당연히 여기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 게 당연한 사회. 그게 왜 당연해요? 자연 출산, 자연분만이 아니라 자연주의 출산 해가지고 병원이 아닌 데서 아이 낳으면 되게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현대 사회에서 행복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둘 다 놓쳤어요. 저는 일찍이 강조한 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갑상선 뭐 이런 거 고치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막 한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그거 고치려면 한 번에 다 고쳐야 된다고. 아니면 하나도 못 고친다고. 제가 고쳐준다고 안 했어요. 제가 고쳐주면 사기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뇨는 놔두고 고혈압만 고치고, 고혈압만 놔두고 뭐 콜레스테롤만, 아니면 갑상선만 고치고, 이런 식으로 병명 아니면 병에 난 부위에만 집중하고 몸을 파트로 나눠서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원래는 몸을 전체로 보고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정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행복하려면 정신 건강 기본이고요. 정신이 건강할 때 우리가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지배적일 때, 그때야 비로소 몸이, 육체도 조금 건강할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건너뛰어 놓고서는 건강할 수 없어요. 비타민이랑 뭐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근데 마음이 불행하면은 건강하겠어요? 건강하기 쉽지 않죠.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단 하나만 건져야 된다고 한다면 행복이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 건강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건강 문제가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과시하려고 건강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 없는 거예요. 대체로 건강하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내 몸에서 내가 잃어가기 시작할 때 더 가치를 이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인생에 있어서 돈은 아니에요. 돈, 공부도 아니에요. 확실히. 돈 우리가 왜 벌어요? 공부 왜 해요? 돈이 좋아서 버는 사람 없어요. 그 동전이랑 그 지폐 종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좋아서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좋아서 하냐고요. 그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다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청소년기를 다 거기다가 투자하고, 시간을 다 거기다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돈을 벌려면 근데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결국은 해야 되고, 이 가정 때문에 결과는 근데 입시지옥, 경쟁하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됐어도 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창 시절에 집중해서 공부만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갔어. 기분 너무 좋았어요. 대학생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해서 또 나는 뚫고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 들어갈 때 부모님도 자랑스럽고 나도 좋고 나도 너무 좋았어. 들어가서 이제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는 언젠가 휴가 기다리고 주말 기다리고. 그 뭐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제 행동들은 다 비이성적으로 하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딱 보니까 쟤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혼자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뒤처질 것 같고. 결과는 근데 불행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정말 행복할 줄 알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아야지 그게 실력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따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돈의 행복을 의지한다면 행복하겠어요? 불안하기만 있어도 불안하죠. 없어질 줄 모르는데. 거기 돈 없이도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아이가 행복하시길 바란다면요. 당장 오늘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 그래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까지 공부로.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그런 애들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죽겠는 걸 시키면은 걔 불행할 걸 뻔히 아는데 왜 도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엄마들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소리인 거 잘 알아요. 예.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애만 놀리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은 뭐 그런 불안감. 근데 그렇지 않은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대학교 중퇴한 거 아시죠? 예. 아이케아 한국에서 이케아라 그러죠. 가구점 아세요? 스웨덴 거? 전 세계 부자 1위였어요. 1위. 빌 게이츠 제끼고. 이분은 중퇴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예 처음부터 대학을 안 갔거든요. 저는 근데 뭐 크게 되라, 크게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이런 걸 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 얘가 잘못된 예일 수도 있는데 다들 부자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먼저 행복해야 몸도 건강하지만 거꾸로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행복 강의를 많이 하고 정신 건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가 살 빼는 호르몬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막 10몇만 건이 올라가요. 그런데 뭐 행복하게 전두엽 세뇌하기, 신경 끄기의 기술 이런 거는 한 달이 지나도 10,000건도 안 돼. 잘 안 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조회수 안 나와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사람들 본인의 가족이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급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제 유튜브까지 오신 분들도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거 먼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 이해하는데 정신적인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린 펀더멘털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요령만 알고 기술만 배워봤자 건강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똑같아요. 인생의 행복, 성공, 돈 버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1억 버는 법, 돈 빨리 버는 법. 밑바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것 심어 다 소용없습니다. 돈을 손에 쥐어줘봤자 다 빠져나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습관이나 뭐 말투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뭔가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남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암의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다 조금씩 관여를 하겠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 말고 자존감입니다. 자존감만 확실하면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자존감이 부족하니까는 돈으로라도 채우려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가 약한 사람이 원래 소유 가치로 다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명품에 명차에 막 이제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자존감이 낮은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 합격했어. 이때 잠깐 행복하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가 않는다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서울대 안 가도 행복해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강력한 거고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너무 심한 거죠. 심리 테스트나 뭐 심리 상담 해도 그렇게 나와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이러시면서 저희 아내도 인정합니다. 잘났어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칭찬으로 들어요. 칭찬 맞죠? 잘났대요 저더러. 제가 근데 그렇게 타고났을까요?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타고나는 거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심어지는 건데 어릴 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는 첫 외손자였고요. 저를 거의 키우시다시피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맨날 저보고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어이구 어이구 우리 새끼 너무너무 잘생겼.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우리 쌀강아지 쌀강아지. 쌀강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쌀강아지 쌀강아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코를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세워주려고. 뭔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어이구 우리 새끼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놓고 콧날이 없고 동글동글하니까 이렇게 망해요. 제가 어렸을 때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콧물이 흐르면 코를 이렇게 달았어요. 애기들이. 할머니가 막 뛰어오세요. 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코 이렇게 하면 들창코 된다고. 콧물이 나오면 코 이렇게 짜라고. 이렇게 짜. 그런다고 코가 세워지겠어요? 그냥 할머니 마음이죠.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싶은 거 할머니 마음. 그래도 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은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새끼. 그게 대부분이었으니까. 어제도 여기 서울 와서 아직 할머니한테 못 가. 내일 가기로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뭐라 그래요? 어휴 똑같아요. 지금도 40년이 지나서 지금도 똑같이 어이구 이거 언제 들어왔어? 어이구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때문에 제가 되게 잘생긴 줄 알고 자랐어요. 자존감이 충만했죠. 빵빵하게. 할머니가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쌍꺼풀도 이쁘냐.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한국은 쌍꺼풀 있으면 느끼한 거더만요. 안 좋은 거예요. 가수 B가 나왔는데 딱 그렇게 생겨야지 좋은 거예요. 남자 눈에 쌍꺼풀이 없고. 장동건도 느끼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뭐 리마리오라고 아세요? 리마리오 개그맨 나왔는데 저 닮았대요. 누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느끼한 거구나.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정말 잘했다. 다행이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처가댁 식구들이 인물이 좀 좋은 편이에요. 콧날도 좀 이렇게 날렵하고 오똑하고 그래요. 저랑 다른 코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다가 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이렇게 깼는데 저희 침대맡에서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로맨틱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가 제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어떻게 코가 이렇게 생겼냐? 심지어 만지면 제 코가 또 콧볼이 딱딱해요. 그래서 어떻게 코가 이렇게 동그랗고 딱딱해? 자기 코를 만져보래요.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죠. 사람 코가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거구나. 근데 그때 제 현실을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의 거짓말과 할머니의 아픔을 안 거죠.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코 못났다 못났다 인형코 그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시고 내가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아내가 자기는 코도 너무 예뻐 이거 단단한 거 봐 남자답게 이런다고 해서 제가 자존감이 그때 생겼거나 뒤늦게 내 코가 잘생겼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자존감 어렸을 때 심어주시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보면요. 최근에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온대요. 그래서 잘 때 제 방송을 틀어놓고 잔대요. 근데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꿈이야 생시야 실화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 목소리를 좋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댓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목소리가 너무 코맹맹이라고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 비염 있다 그랬잖아요. 나도 알아 코맹맹인 거 싫어. 근데 저도 목소리가 막 이게 칼칼하고 임재범 같이 굵고 이러면은 좋겠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나도 싫은데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그걸 여러 번 말했겠어요? 딱 한 번 말했죠. 그래서 저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는 우리가 받는구나. 우리 모여 살기 때문에 수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만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상처 줬는지 몰라요.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당연한 이제 어쩔 수 없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아니면 혹은 뒤에서 나 몰래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뒷담화라 그러죠. 거기에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요. 내 삶에 번뇌가 끊이질 않을 거예요.
계속 감정이 부글부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정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모든 상황을 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일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에 좌지우지당하게 되면요. 이 언어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놔두면요. 그거는 아무나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런 삶으로 우리가 행복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컨트롤 당하십니까? 누가 감히 나를 컨트롤해요? 이런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깊게 숨 한 번 들이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100%. 특히 다른 사람, 인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면요.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겪는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다고 여기는 거는요.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거의 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 때문에 괴롭다고 그게 거의 다예요. 저 왼수 덩어리, 남편, 와이프 아니면 뭐 직장 상사, 선배 뭐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나 혼자 다른 사람 생각해서 괴로운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돈 생각이랑 남 생각이래요. 근데 그게 왜 행복을 되게 갉아먹는 생각들이거든요. 성적이 안 나왔다고 고등학생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서 쓰고 자살. 어머니한테 왜 죄송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온갖 부정적인 신호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려 그러면은 이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하려면은 이 신호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신호들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적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제임스 애버시라고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팔이 없어요. 팔 하나, 외팔이 투수죠. 외팔이 투수. 왼손 투수. 그러니까 글러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서는 공을 던져요. 근데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대 5번 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꿈이 프로야구 선수라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말렸을까요? 가족들이고 부모, 엄마가 말렸대. 엄마가. 왜? 당연히 아들이 좌절하고 상처 입을까 봐 그게 싫어서 말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날개를 꺾는 가족,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 자녀분들의 남편의 날개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 2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했는데 이게 속세로부터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라. 그게 신경 끄기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랑 관련 없는 사소한 것들에 신경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억지로 신경을 끄라는 게 아니에요. 나 신경 꺼야지 나만 미타불나무. 그러면 신경 쇠약 더 집중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경이 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저기 근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면 명확한 목표가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맨날 편의점 와가지고 잔돈 가지고 맨날 싸우는 할아버지는 그거 말고 할 일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루 종일. 똑같은 거예요. 2번째 책은요. 환자혁명이죠. 뭘 놀라세요. 당연히 제가 환자혁명 얘기해야죠. 제가 다른 책 얘기할 줄 아셨어요?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은요. 병원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탓하고 의사 탓하지 말고. 좋은 지식을 근데 많이 접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환자혁명, 닥터조 건강이야기, 유튜브 다 좋아요. 하지만 환자혁명 저 3번 읽었습니다. 유튜브 다 들었어요. 하시는 것보다 하나를 듣더라도 아니면은 그 챕터를 하나밖에 안 읽었어라도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오늘 들었잖아요. 끊는 거예요. 오늘 듣고도 안 끊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끊는 거예요. 스트레스?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만 가지 기술을 아는 상대방보다 한 가지 기술을 수만 번 연습한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 날 2시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여기 모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한자 한 명 다 읽으신 분들이고, 예, 항상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룹으로 스타디하고 모여서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보통 사람들 그냥 드라마 보고 있을 시간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죠. 그러니까 삶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